평온한 한국의 시골 마을,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금정사는 마을 사람들의 신앙과 소망이 모이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한 8살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먹을 것을 구걸하지 않았고 잠자리를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물을 파달라는 이상한 부탁만 했습니다. 소년의 단호한 눈빛과 기이한 요청에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드러난 비밀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끔찍한 범죄, 묻혀있던 진실, 그리고 영혼의 세계에서 온 꿈을 가진 소년.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금정사는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농밭과 매일 아침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특징인 이곳은 마을 사람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와 지붕과 낡은 노란 벽을 가진 이 절은 백발의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향을 피우고 공양을 올리거나 단순히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소박한 삶 속에서 잠시의 평화를 찾곤 했습니다. 가을의 어느 아침, 아직 이른 햇살이 얇은 안개를 뚫고 들어올 때 절 문 앞에 작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약 8살 정도로 보이는 마른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순진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소년은 조용히 서서 용과 봉황이 새겨진 나무 대문을 바라보며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았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에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멈춰 소년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떠돌이 아이들은 흔한 일이었지만 이 소년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년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의 이름 김민호는 그가 입을 열었을 때만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떠돌이 아이들처럼 음식이나 돈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스님, 우물을 파괴해 주세요. 이 이상한 요청에 절 마당을 쓸고 있던 사람들이 손을 멈추고 올려다보았습니다. 금정사의 주지스님인 도연스님은 법당에서 경전을 읽고 있다가 어린 수련승이 달려와 알리자 나왔습니다. 그의 노란 가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자비로운 눈빛에도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우물을 파달라고? 이 절은 물이 부족하지 않단다. 새 우물도 필요 없어. 넌 어디서 왔니? 왜 이런 이상한 부탁을 하는 거지? 민호는 자신의 출신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호하게 반복했습니다. 우물을 파괴해 주세요. 그리고 절 뒤뜰 구석, 잡초가 가득한 빈 땅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보리수 나무 옆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아이가 간지를 앓나?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노인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은 신성한 곳인데 어떻게 어린애가 마음대로 파헤치게 놔둘 수 있겠어요? 지팡이를 짚은 다른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배가 고파서 헛소리하는 거야. 밥이나 좀 주고 보내자. 하지만 민호는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서서 작은 발이 땅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고 시선은 빈 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연 스님은 자비롭지만 이런 터무니없는 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절은 경건한 곳이고 정체불명의 아이가 땅을 파헤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8살 아이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민호에게 돌아가라고 했고 어린 수련승에게 빵 1개와 물병을 가져다 주라고 시켰습니다. 민호는 빵을 받지 않고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목을 축이기 위해 작은 모금으로 물을 마신 후 다시 절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둘째 날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정말 고집이 세네. 중년의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기 왜 서 있는 거지?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수군거림은 농밭 위로 부는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셋째 날, 절 앞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고 입술은 마르고 갈라졌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 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이제는 섬뜩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은 귀신과 원한 맺힌 영혼에 대해 속삭였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를 얼어붙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절에서 몇 년간 살아온 노란 개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곧장 뒤뜰로 달려가 민호가 가리켰던 바로 그 장소에서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잡초가 뽑히고 흙이 날렸습니다. 개의 짖는 소리가 마치 뭔가 끔찍한 일을 알리는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얼어붙었고 몇몇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맙소사, 정말 귀신이 있는 건 아닐까요? 도연 스님이 법당에서 나와 이 광경을 보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서도 그는 등골을 타고 내려가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개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시선은 민호에게 향했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마치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꿰뚫어보는 듯 밝게 빛났습니다. 개의 짖는 소리,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절 문 앞에 서 있는 마른 소년의 모습이 기묘하고도 두려운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곧 드러날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금정사의 고요한 공간에 노란 개의 짖는 소리가 계속해서 메아리쳤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내는 경고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발이 땅에 붙은 듯 서서 김민호와 개가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는 잡초 무성한 빈 땅 사이에서 시선을 오갔습니다. 가을 아침에 맑고 평화로운 공기가 이제는 곧 터질 것 같은 끔찍한 비밀의 무게로 무거워졌습니다. 도연 스님은 법당 앞에 조용히 서서 합장한 손에서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의 이상한 행동이나 민호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8살 소년이지만 그의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사명감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정말 귀신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녀의 말은 물방울이 가득 찬 잔을 넘치게 하는 한 방울처럼 군중을 흥분시켰습니다. 젊은이들은 이것이 단지 떠돌이 아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시골 마을의 영적인 이야기에 익숙한 노인들은 불길한 조짐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저 땅에 예전에 우물이 있었지만 오래전에 메워졌다고 합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도연 스님은 모두가 조용히 하라는 신호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민호에게 다가가 소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에게 진실을 말해다오. 어떻게 저기에 우물이 있다는 걸 알았니? 누가 너를 여기로 보냈니? 스님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민호는 고개만 저을 뿐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소년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개가 여전히 미친 듯이 짖고 있는 빈 땅을 가리켰습니다. 소년의 단호한 행동과 개의 비정상적인 흥분은 도연 스님이 더 이상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가까이 있던 어린 수련승에게 즉시 마을 경찰을 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래된 오토바이를 탄 2명의 마을 경찰이 절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선임인 정 경사는 중년의 남자로 강인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도연 스님이 민호가 나타난 순간부터 개의 이상한 행동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정 경사는 민호를 바라본 후 빈 땅을 쳐다보았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서 왔습니까? 가족은 어디 있죠? 그가 물었지만 마을에서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고 처음부터 가리켰던 땅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도연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모두를 얼어붙게 만드는 사실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저 지역에는 정말로 우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서 메웠고 절 마당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흙을 덮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곳에 잡초만 자랐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는 귀신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만 이 아이와 개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동료에게 그 지역을 봉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라는 요청을 받았고 오직 절의 몇몇 사람들과 경찰만 남았습니다. 도연 스님은 종교인으로서의 신중함으로 땅을 파기 전에 작은 의식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3개의 향을 피우고 빈 땅 앞에 서서 입으로 경을 읊으며 모든 일이 평화롭게 진행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비록 도연 스님은 귀신 이야기를 믿지는 않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불안한 예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봉쇄선 밖에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은 말을 삼갔지만 그들의 눈은 긴장과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어린 수련승의 안내로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발굴 지역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2명의 경찰과 1명의 건장한 수련승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삽이 땅을 파고들 때마다 절의 고요함을 깨뜨리며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몇몇 노인들은 합장하며 기도를 중얼거렸습니다. 노란 개는 묶여 있었지만 여전히 간헐적으로 짖었으며 사람들에게 더 빨리 파도록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약 1시간 후 수련승의 삽이 단단한 물체에 부딪히며 쿵 하는 건조한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흠칫 놀랐고 정경사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쓸어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회색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드러났고 크기는 약 1제곱미터였으며 흙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 스님이 가까이 서서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명상 스님인 진우 스님이 이 지역에 콘크리트를 부어 마당을 평평하게 만들고 위험을 방지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갑고 우울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보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경사는 망치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망치 소리가 리듬에 맞춰 울려 퍼졌고 각 타격은 금정사의 평화를 찢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을 사람들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몇몇은 보물이 묻혀 있을 것이라고 농담을 했지만 곧바로 노인에게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 아이를 보세요. 농담거리가 아닙니다.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망치질 끝에 콘크리트는 무너졌고 아래에는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정경사는 손전등으로 안을 비춰보았고 그의 얼굴이 참백해졌습니다. 정말 우물이 있네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겨우 한 사람 크기예요. 그는 동료에게 밧줄과 더 강한 조명을 가져오라고 신호했습니다. 이 순간 공기는 현악기의 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단지 보리수 나무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목격자들의 가빠진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몇 분 후 어린 경찰관이 경사가 자원해서 밧줄을 몸에 묶고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마치 멈춘 것 같았고 모두가 우물 위에서 기다리며 해골이 발견되거나 뱀이 기어나오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갑자기 우물 속에서 이 경사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모두를 화들짝 놀라게 했습니다. 하느님, 시체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고 약한 몇몇은 후퇴의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도연 스님은 합장한 채 부처님을 염하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경사는 크게 소리쳐 모두에게 침착하라고 당부하고 이 경사를 끌어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경사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여자 시체입니다. 그가 말했고 목소리는 끊겼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것 같아요. 옷은 아직 그대로지만 끔찍합니다. 금정사의 공기는 이제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호기심에서 이제는 공포로 바뀐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때 신성하게 여겼던 절에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했습니다. 도연 스님은 충격을 감추려 노력했지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민호를 바라보았고 소녀는 여전히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요가 없었고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경사는 빠르게 현장 감식반을 부르기 위해 연락했습니다. 절은 완전히 봉쇄되었고 아무도 출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승려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진술을 위해 남아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 물러났지만 우물 속 시체에 대한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고 온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노인들은 몇 년 전 절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실종된 박지연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녀인가요?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장 감식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정경사는 민호에게 다가가 엄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떻게 거기에 시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누가 너를 여기로 보냈어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만 저었고 그의 눈은 여전히 우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고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도연 스님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나가 절 여기로 보냈어요. 누나는 발견되길 원했어요. 이 말에 도연 스님은 몸을 떨었고 마치 찬 바람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두운 우물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빛을 삼키는 어둠 속에서 이 비밀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지 자문했습니다. 사건의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장 감식반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시체가 몇 년 전에 죽은 30대 여성임을 확인했습니다. 남아있는 옷으로 미루어 보아 그녀는 금정사와 인연이 깊었던 박지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소식은 폭탄처럼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절은 봉인되었고 승려들은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로 이송되었으며 민호, 이 신비로운 소녀는 모든 이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밝은 눈빛에는 비밀이 가득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흐르는 작은 마을은 금정사의 우물에서 시체가 발견된 이후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6년 전 실종된 박지연이 끔찍한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되면서 소식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신성한 장소였던 금정사는 이제 경찰의 노란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도연 스님부터 진우 스님까지 모든 승려들이 증언을 위해 소환되었고 김민호는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밝고 신비로운 눈빛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정경사는 수사의 주도권을 잡고 이제는 임시덮개로 가려진 우물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장 감식반은 1차 조사를 마쳤고 지연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그녀의 머리에 강한 충격으로 인한 상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정경사는 중얼거리며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범죄를 숨기려 했어. 그는 동료들에게 지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즉시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족, 친구, 그녀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소년도 조사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야 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는 동안 절 문 앞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소문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지연이 악령에 사로잡혀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승려들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누가 신성한 장소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도연 스님은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슬픔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경사와 마주 앉아 지연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6년 전 그녀는 자주 절에 와서 봉사활동을 했고 청소를 도왔으며 기부금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도연 스님의 이야기는 젊은 경찰관이 경사가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오면서 중단되었습니다. 경사님, 저희가 지연의 집에서 이것을 찾았습니다. 봉지 안에는 오래된 USB였고 외부는 긁혔지만 여전히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정 경사는 눈썹을 찡그리며 그것을 즉시 본부로 가져가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그 작은 USB가 사건 전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경찰서에서 USB가 컴퓨터에 연결되었을 때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신중하게 저장된 문서, 영수증, 메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금정사의 진우 스님이 여러 해 동안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가짜 불상 구매 영수증, 절 보수에 대한 허위 보고서, 심지어 이유 없이 사라진 돈에 대한 메모까지 있었습니다.
짧은 음성 녹음에서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컴퓨터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절은 신성한 곳이지 진우 스님이 이익을 취할 곳이 아닙니다. 위험이 따를지라도 경찰에 알리겠습니다. 정경사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즉시 진우 스님을 소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사실로 들어오는 승려는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노란 가사가 흔들렸지만 약간 떨리는 손이 그의 가짜 침착함을 배신했습니다. 정경사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연의 음성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이미 죽은 여성의 목소리가 마치 저승에서 온 고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 스님은 고개를 숙였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이것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정경사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고개를 저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USB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맹세컨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경사가 USB의 문서들, 숫자, 영수증, 그리고 그의 서명까지 보여주자 진우 스님은 더 많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의 압박 아래 그는 무너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가 기부금을 횡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죽이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진우 스님의 자백은 조사실에서 폭발하는 폭탄과 같았습니다. 그는 6년 전 지연이 기부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금액을 발견했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그녀는 조용히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진우 스님의 잘못된 행동들을 기록하고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밤, 지연이 청소를 마치고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실에 머물렀을 때 진우 스님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장부를 들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것을 봤습니다. 진우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침묵을 지켜달라고 간청했고 제가 잘못을 만회하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경찰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실랑이 중에 진우 스님은 지연의 팔을 붙잡고 그녀가 떠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지연은 몸부림치다가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졌고 머리가 나무 테이블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피가 흘렀고 그녀는 즉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잃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한밤중이었고 절의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만약 이 일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절 뒤편에 오래된 우물로 데려갔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그 안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는 콘크리트로 우물 입구를 막고 그 위에 흙을 덮었습니다. 모두에게 마당을 평평하게 만들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죠. 제가 그녀를 묻을 때 그녀가 아직 살아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진우 스님의 고백은 정경사와 그의 동료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지연의 죽음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었지만 진우 스님의 공포와 탐욕이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가 계속 말한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한밤도 편히 자지 못했습니다. 진우 스님이 말했고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지연이 우물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는 꿈을 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때로는 마치 그녀가 부르는 것처럼 땅 밑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호가 나타났을 때 저는 그녀가 복수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에 조사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정경사는 귀신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등골을 타고 찬 기운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의 깊게 기록한 후 진우 스님을 추가 조사를 위해 구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USB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 스님이 그것에 대해 몰랐다면 왜 지연은 그렇게 신중하게 증거를 모았을까요? 그리고 누가 민호를 여기로 데려왔을까요? 한편 금정사에서 민호는 여전히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멀리 보고 있었습니다.
진우 스님의 자백 소식을 들은 도연 스님이 소년에게 다가왔고 목소리는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너는 지연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그렇지? 왜 여기에 왔니? 민호는 올려다보았고 그의 밝은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많이 알지 못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누나를 봤어요. 누나가 저를 여기로 데려와 우물을 파라고 했어요. 누나는 잊혀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소년의 말은 단순했지만 도연 스님을 전율케 했습니다. 그는 지연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항상 미소 짓던 친절한 여성, 그녀의 영혼이 정말로 이 소년을 인도했을까요?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며 민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들은 그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종종 지역의 절에 나타났지만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를 놀라게 하는 세부 사항을 들려주었습니다. 6년 전 지연은 민호라는 고아를 돌봤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후 소년도 사라졌습니다. 혹시 그가 그 아이일까요? 이 세부 사항은 빛이 되었지만 또한 미스터리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민호가 지연이 돌봤던 아이라면 왜 그는 우물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이 모든 해가 지난 후 돌아오게 했을까요? 수사의 절정은 경찰이 지연의 집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았을 때 왔습니다. 작은 불상 뒤에 숨겨진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그들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지연은 진우 스님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면 위험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녀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정사가 더럽혀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습니다. 일기장에는 민호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지연이 위험에 맞서기 위해 정신적으로 준비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단서는 정경사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는 민호를 바라보았고 소년은 절 마당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연이 드러내려 했던 진실이 진우 스님의 범죄에서 멈추는지 아니면 더 끔찍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금정사의 공기는 이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 밖에 모여 흥분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구금되어 행령뿐만 아니라 지연의 죽음을 야기한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민호, 비밀스러운 소년과 그를 이끈 꿈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물 아래의 비밀은 드러났지만 진실을 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각각의 새로운 단서는 더 큰 질문을 낳아 마을 전체를 불안감에 빠뜨렸습니다. 한강이 흐르는 작은 시골 마을의 평화는 금정사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의 죽음, 진우 스님의 자백, 그리고 김민호의 신비로운 등장은 마을 사람들이 불안과 호기심 속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신앙의 중심지였던 절은 이제 범죄와 원혼에 대한 속삭임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진우 스님이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된 동안 모든 이목은 민호, 날카로운 눈빛과 이상한 꿈을 가진 8살 소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떠돌이 소년이 끔찍한 비밀이 묻힌 우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았을까요? 정경사는 복잡한 사건에 익숙했지만 민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당황했습니다. 소년에게는 신분증이 없었고 가족도 없었으며 명확한 과거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얻은 몇 안 되는 단서, 즉 지연이 민호라는 이름의 고아를 돌봤다는 사실은 미스터리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소년이 정말로 지연과 관련이 있다면 왜 6년 후에 돌아왔을까요? 저 아이가 정말로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정경사는 중얼거리며 수첩을 다시 넘겼습니다. 그는 민호의 과거와 지연이 금정사에서 보낸 마지막 날들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절에서는 도연 스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이제 덮여있는 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절문 앞에 서서 우물을 파달라고 3일 동안이나 고집스럽게 요청한 민호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소년이 한 말, 지연이 꿈에 나타났다는 것은 스님을 괴롭혔습니다. 종교인으로서 그는 갈등했습니다. 정말로 그녀의 영혼이 소년을 인도한 것일까요? 도연 스님은 자문하며 염주를 만졌습니다. 그는 민호를 다시 한번 만나 답을 찾기를 희망했습니다.
민호는 도연 스님과 젊은 경찰관이 경사만 있는 절 안의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소년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기 위해 그는 나무 의자에 앉았고 마른 손을 단단히 꼬고 눈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도연 스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지연 누나에 대해 기억하는 게 있니? 네가 꿈에서 그녀를 봤다고 했는데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은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니? 민호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밝은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자주 누나를 봐요. 그녀는 파란 옷을 입고 우물 옆에 서서 그곳을 가리키며 울고 있었어요. 그녀는 절 찾으라고 했어요. 우물을 파라고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녀가 평안을 찾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민호의 말에 도연 스님은 전율했습니다. 그는 지연이 금정사에서 봉사할 때 종종 파란색 상의를 입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우물에 대한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물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니? 도연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바람처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하지만 최근에 꿈이 더 선명해졌어요. 누나가 묻히고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하는 모습을 봤어요. 무서웠지만 여기 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 경사가 대화 내용을 정 경사에게 보고했을 때 정 경사는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않았지만 민호가 떠돌이 아이가 스스로 지어낼 수 없는 많은 세부 사항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년의 배경을 더 깊이 조사하고 동시에 지연의 집으로 돌아가 더 많은 단서를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연의 작은 집에서 6년 동안 먼지가 쌓인 그곳에서 경찰은 놀라운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불경책 안에 숨겨진 오래된 사진 한 장, 지연이 약 2살 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둠 속의 빛과 같았고 정 경사는 즉시 이 사진을 가지고 가서 민호와 대조해 보았습니다. 소년이 사진을 보았을 때 그의 눈이 커졌고 이내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누나예요? 민호가 속삭였고 마치 잃어버린 기억을 붙잡으려는 듯 사진을 만졌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반응만으로도 정 경사는 민호가 지연이 돌봤던 바로 그 아이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큰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실종된 후 민호는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무엇이 그를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돌아오게 했을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 경사는 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마을에서 지연이 고아를 돌봤다고 언급했던 노인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백발이 성성한 채로 집 현관 앞 등나무 의자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의 지연이는 그 아이를 무척 사랑했어요. 민호는 고아였고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죠. 그녀는 그를 입양해서 자기 아이처럼 돌봤어요. 하지만 그녀가 실종된 후 아이도 사라졌습니다. 지연의 먼 친척이 그를 데려갔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친척도 곧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아무도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부 사항에 정 경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먼 친척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옆 마을에 살았던 이란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오래된 기록을 통해 경찰은 이란이 3년 전 중병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이웃들은 그녀가 어린 소년을 돌봤다고 했지만 그녀가 죽은 후 소년은 떠나 이 지역 전체를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절에 가서 음식과 물을 구걸하곤 했지만 절대 도둑질은 하지 않았어요.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아주 이상했어요.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의 과거에 대한 단서들이 점차 명확해졌지만 그의 꿈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정 경사는 지역의 다른 절에서 온 연로한 승려, 혜원 스님을 초대하여 민호와 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발과 깊은 눈을 가진 혜원 스님은 영적 현상과 이상한 사건들에 대한 지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민호를 만났을 때 그는 소년 앞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꿈에서 누나를 보니? 그녀가 더 말한 것이 있니?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물이 파인 이후로는 더 이상 꿈에서 누나를 보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차가움을 느껴요.
혜원 스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후 정경사와 도연 스님에게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지연의 영혼이 아이를 매개체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평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멈추고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비록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어릴 때 지연으로부터 뭔가를 보거나 느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잠재의식 속에 그녀의 기억이 담겨 있고 꿈은 그 기억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혜원 스님의 설명은 영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일치했습니다. 아마도 희미한 기억과 유일한 가족을 잃은 슬픔이 깊게 새겨져 소년의 잠재의식에 남아 나중에 이상한 꿈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일까? 정경사는 자문했습니다. 답은 뜻밖의 세부사항에서 왔습니다. 몇 달 전 민호가 우연히 금정사를 지나갔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 갑자기 우물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 번쩍였습니다. 마치 저승에서 온 부름처럼 말입니다. 금정사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비록 신비에 쌓여 있었지만 이제는 지연의 정직함에 살아있는 증인으로 여겨졌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소년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지연의 죽음과 김민호의 역할에 대한 진실이 한강 옆 작은 마을 전체를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금정사는 여전히 봉쇄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이 악과 맞서는 이야기의 상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기부금 횡령과 지연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자백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경사, 도연 스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남긴 USB에 담긴 진우 스님을 고발하는 증거들은 전체 진실을 밝히는 열쇠였습니다. 노련한 수사관으로서의 본능을 가진 정경사는 지연의 마지막 유품인 USB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이 증거를 모으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USB를 손에 쥐고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USB의 모든 문서를 철저히 분석하고 동시에 지연이 일했던 금정사의 기록실을 수색하여 증거와 대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우 스님이 기부금을 횡령했다면 장부에 반드시 흔적이 있을 겁니다. 정경사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정사에서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도연 스님은 지연을 위한 작은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물 주변은 여전히 봉쇄되어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절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문 밖에 모여 합장하고 기도했습니다. 민호는 도연 스님 옆에 조용히 서서 우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 스님이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연 누나가 원하는 일을 해냈구나. 이제 그녀는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마치 아직 내려놓지 못한 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 수사팀은 USB를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있는 문서들은 지연의 꼼꼼함을 보여주듯 신중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가짜 영수증, 불상 구매 비용과 절 보수에 대한 허위 보고서, 그리고 이유 없이 사라진 기부금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USB의 문서를 바탕으로 정경사는 경찰을 이끌고 금정사의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은 오래된 종이와 향 냄새로 가득했고 여러 해 동안의 기부금과 지출 내역이 기록된 두꺼운 장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 스님의 도움으로 수사팀은 각 장부를 꺼내 USB의 가짜 영수증과 대조했습니다. 몇 시간의 긴장된 작업 끝에 그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수많은 지출 항목이 실제와 맞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영수증에는 절이 불상 하나를 사는데 5천만 원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확인해보니 그 불상의 실제 가격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절 지붕 수리부터 제사용품 구입까지 비슷한 금액들이 모두 진우 스님에 의해 부풀려져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정경사는 진우 스님의 서명이 있는 장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수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도연 스님은 고개를 숙이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이 이렇게까지 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신뢰해서 지연이 목숨을 잃게 되었군요. 그는 합장하며 지연의 영혼에게 용서를 구하는 듯 부처님을 염했습니다. 정경사는 진우 스님을 소환하여 새로운 증거에 대해 대질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실로 들어온 진우 스님은 이제 초기의 침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정경사는 USB와 절의 장부에서 가져온 문서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 말 있으십니까? 가짜 영수증, 허위 보고서, 모두 당신의 서명이 있습니다. 지연이 이를 발견했고 당신은 범죄를 숨기기 위해 그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떨며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진우 스님의 자백과 USB 그리고 장부의 증거는 그의 범죄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는 기부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공포의 순간에 지연의 죽음을 야기했습니다. 비록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녀가 아직 살아있을 때 우물에 밀어넣고 콘크리트로 덮었기 때문에 살인 및 시체 은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경사는 사건 파일을 완성한 후 이를 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사들은 증거와 범죄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진우 스님에게 2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큰 금액의 횡령으로 7년, 공포 상태에서의 살인과 시체 은닉으로 13년이었습니다. 이 형량은 법의 엄격함과 범죄로 이어진 상황을 모두 반영하는 적절한 처벌로 여겨졌습니다. 민호는 다시 한번 금정사로 데려가졌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소녀는 이제 메워져 지연을 기념하기 위해 작은 보리수 나무가 심어진 우물 앞에 섰습니다. 민호는 도연 스님이 준 작은 불상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집에 간직했던 불상이었습니다. 눈물이 소년의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홀가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마음속 짐이 내려간 것처럼요. 도연 스님은 옆에 서서 합장하며 부처님을 염했고 마치 지연의 영혼이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평화를 찾은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우 스님의 형량과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소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받던 떠돌이 소년에서 민호는 용기와 지연과의 신비로운 연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은 그가 영혼의 매개체라고 속삭였지만 정경사는 실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민호의 잠재의식 속 기억과 정직함이 그를 진실로 이끌었다고 믿었습니다. 지연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도연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USB가 아니라 이 소년 안의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세부 사항이 나타났을 때 도연 스님은 기록실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불경책 사이에 끼워진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지연의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금정사에 감사합니다. 선함에 대한 믿음을 준 곳입니다. 이 작은 쪽지는 증거는 아니었지만 마치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같았습니다. 악이 존재할지라도 정직함과 인간의 선함이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도연 스님은 이 쪽지를 가져와 새로 심은 보리수 나무 앞에 놓았습니다. 지연에게 감사하는 방법으로요. 금정사의 분위기는 여전히 약간의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에 다시 오기 시작했고 단순히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연 스님과 함께 더 투명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민호는 입양 가정의 보살핌을 받으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지만 항상 지연의 유품인 불상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한 여성의 용기와 한 소년의 이야기는 진실과 정의에 대한 교훈으로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격변의 긴 나날 끝에 한강 옆 작은 마을은 서서히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한때 범죄의 어둠에 덮였던 금정사는 이제 가을의 부드러운 햇살을 받으며 빛나는 듯했습니다. 진우 스님과 관련된 사건은 20년형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는 박지연에게 정의를 돌려주었으며 진실과 정직함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김민호, 우물 아래 비밀로 마을 전체를 이끈 소년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이 경외와 감동으로 이야기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발견된 우물 위에 심어진 작은 보리수 나무는 이제 단단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은 백발의 노인부터 젊은이들까지 번갈아 나무 아래에 향을 피우러 왔습니다. 그들은 노란 국화 꽃다발과 향을 놓고 지연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지연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숨까지 절의 명예를 지켰죠. 한 노인이 가슴 앞에서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이 보리수 나무는 그녀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진실이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향연기가 날아올라 종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지연의 영혼이 미소 짓고 있는 듯한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편안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폭풍우를 이겨낸 금정사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정 장부를 공개하고 마을 사람들이 감독하도록 초대하며 절이 항상 신성한 장소로 남아 탐욕이 설 자리가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절의 명성이 아니라 민호의 운명이었습니다. 용기와 이상한 꿈으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소년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도연 스님은 민호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자비 때문만이 아니라 소년이 지연이 절에 남긴 선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오후 절마당의 큰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도연 스님은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얘야, 그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절은 이제 내 집이란다. 지연 누나가 했던 것처럼 내가 널 돌볼게. 그래도 될까?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밝은 눈은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민호가 미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8살 아이의 순수한 미소였고 마치 그의 마음속 짐이 완전히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금정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연 스님의 보살핌 아래 그는 글을 배우고 불경을 공부하며 마당을 쓰는 것부터 식물을 돌보는 것까지 절의 작은 일들을 도왔습니다. 한때 말랐던 소년이 이제는 건강하고 밝아진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은 민호에게 옷과 책, 심지어 따뜻한 빵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년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마을의 축복이야.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연이 정의를 찾았지. 매일 저녁 민호는 사람들이 지연을 위해 향을 피우는 작은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도연 스님이 준 작은 불상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물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고 물 흐르는 소리나 숨 막히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마치 지연이 어딘가에서 지켜보며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보리수 나무 아래서 향을 피우며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지연 누나가 바라던 대로 잘 살게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보리수 잎을 흔들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대답 같았습니다. 지연과 민호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오랫동안 묻혀 있어도 결국엔 빛으로 나올 길을 찾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금정사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직함과 인간애를 소중히 여기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도연 스님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절 보수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와 지붕이나 벽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장소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함과 진실이 항상 악을 이긴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비록 정의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말입니다. 지연이 발견된 곳에 심어진 작은 보리수 나무는 순수함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향을 피울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지연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을에 빛을 가져온 민호, 이 소년의 밝은 미래를 기원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보리수 나무 사이로 비쳐 절마당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민호는 간소한 갈색 옷을 입고 마당을 쓸며 도연 스님이 가르쳐준 경전을 작게 읊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느 때와 같이 보리수 나무 아래 향을 피우러 와서 다정한 눈빛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스님은 법당 앞에 서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합장했습니다. 금정사는 어둠 이후 다시 빛을 찾았고
민호, 한때 떠돌이였던 소녀는 이제 집과 가족, 그리고 지연과 그를 믿어준 모든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